일단 오늘은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청문회 슈퍼위크예요. 지금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제도 했고 오늘도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오늘보다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어제 열렸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이 보좌진 갑질 의혹 거기에다가 어제 청문회에서는 거짓 해명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단은 보좌관한테 뭐 비대를 고치라고 했다는 갑질 의혹, 그 다음에 쓰레기, 집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갑질 의혹, 이거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일단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먹다 남은 거를 가지고 차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갔다가 차에서 놓고 내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비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국회에 있는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한테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좀 약간 왜곡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밤에 SBS에서 단독 보도를 또 했는데 그 강선우 후보자가 얘기했던 차에서 두고 내렸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까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서 버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요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지게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좌진에 합류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네. 그때 한참 군사정권 때예요. 그런데 보좌진으로 쭉 하다가 나중에 의원도 해봤고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저는 다 그 처지가 어떤 처진가 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비대는 보좌진하고 의원 간에 어떤 정치적 동지의식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은 절대 불거지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설령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밥 먹듯이 자르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적 앙금이 이런 문제로 불똥이 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어제 이제 그 강선우 후보자가 사실 보좌진의 마음에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진짜 매듭을 지려면은 여야가 그 보좌진들 증인 신청할 때 민주당이 받아줬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정면 돌파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한편으로 많은 어떤 인간적 감정과 모멸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자기 명예를 걸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보좌관도 한때 모셨던 의원을 여기 와서 막말로 할 수는 없고 난 이런 게 서운했다. 그리고 후보자는 사과를 하고 난 이랬더라면은 그래도 조금 여론에 도움이 되고 어떤 공직자로서의 품격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안 받아주고 말이죠. 네. 해명을 하면 또 반론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건 나 이거 나중에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감정적인 앙금이 커져 버리면 그것도 의원과 보좌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게. 저는 그리고 매 회기 때마다 꼭 이런 의원이 국회에 한두 명 있어요. 그래요. 갑질 의원. 갑질인 내지는 보좌관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네. 이런 의원들이 꼭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의원회관에서. 기자들도 알고 보좌진도 알고 야, 그 방 또 바뀌었냐? 그러면 의뢰껏 그냥.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국회에서 그 보좌진 채용 공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새로 채용 공고가 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그 자체로 그 의원실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전문성이 축적되겠습니까? 매번 보좌관 갈아치는데. 그렇죠. 약간 거기에 조금 뭔가 인간에 대한 조금 어떤 가학증 내지는 어떤 의원 자신의 나르시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기준에 미달되면은 또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법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국회에서 가끔 벌어지는 대표적인 갑질의 양상이거든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정면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더 보여줬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여론이 나빠지면은 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심까지 해야 된다. 이제는 이 인사를 계속 갈지 결심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좀 하신 것 악화됐어요. 같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일단 뭐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급 뭐 이제 고위공무원단, 고공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차관하고 장관님들도 이제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 실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막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뭐 차관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제가 인터뷰도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네. 잘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달려들잖아요. 네.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 때문에 기사가 하루 나올 게 이틀 나오고 사흘 나오고 나흘 나와요. 네. 그냥 하루만 두드려 맞고 며칠만 딱 두드려 맞으면 되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하면은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가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딱 지금 그 모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 SBS가 보도가 상식적으로 이게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제보를 안 했겠어요? 마음을 먹으면은? 근데 되게 얕은 수를 썼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네. 안 가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다 자기 이제 방어 심리가 있어요. 방어 심리가 있어요. 요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넘기면 요것만 변명을 해서 넘기면은 될 것 네. 같고 이제 꿩이 이렇게 머리 박듯이 이렇게 땅에 머리 박고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이제 최악이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원래도 뭐 딱히 좋지 않았지만은 더 이제 악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뭐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고 그냥 간다고 해서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별 보시는 문제 없죠. 네. 솔직히. 뭐 임명은 강행할 수 있죠. 예. 절차적으로 봤을 아니 때.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태원 참사 난 다음에 이상민 갈지 않고 그냥 갔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네. 예. 근데 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비판도 하고 네.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조금씩 쌓인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하다가 이게 이제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앞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이게 일종의 압력이거든요. 이게 압력이 부글부글하는 게 빠져나갈 거를 이렇게 구멍 같은 거를 딱 뚫어줘가지고 이게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도 그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뭐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당 지지율도 좋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낙마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민인데 그거는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좋은데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하나하나 쌓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변호사들을 막 많이 쓴다. 네. 한 12명 썼어요. 그러니까 막 다 공직받았어요. 조선일보가 지금. 크게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치면은 이게 지금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줄 수도 있지.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윤석열도 다 검사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식으로 괜찮지만. 지금은 괜찮지만은 네, 나중에 뭐 부담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동한다. 강선우를 굳이 살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민주당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절대 사퇴 안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론의 추이를 아니요, 본다? 욕바지가 필요해요. 아, 다른 후보자들을 위한? 다른 후보자들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잔인하다. 강선우와 이진숙이 욕을 다 먹어줘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초에 이제 여론을 보고 그때 날려야지. 이번 주에 만약에 강선우가 사퇴한다. 그럼 이제 또 욕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슈가 올라가기 이제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딱 갈 수 있으니까. 17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까지 몰아서 한 적이 없거든요. 조금 더 텀을 뒀어요. 1, 2주, 3주 이렇게. 근데 한 번에 한 거는 한두 명은 내주더라도 우리가 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모두가 가겠다라고 한 명도 낭만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한두 명이 딱 강선우, 이진숙이 되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럴 때 제가 그 조금 떠오르는 게 정의당 데스노트입니다. 네. 그게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게 왜 하면은 자기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정권에서는 자기가 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어떤 합리적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정의당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정권이 그걸 활용하더라고요. 아, 근거로 활용하는군요. 아니, 정의당도 반대했다. 이래 되면은 6석밖에 안 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출구를 제공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청와대하고 많이 통화한 게 뭐 어떻게 정의당에서 데스노트에 올릴 겨 말 겨 이런 전화도 많이 받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게 그때 나 임종석 비서실장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게 여기서 그 명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의당도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안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 이진숙 후보하고요 강선호 후보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원내 정당에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내 정당이 있느냐를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지금 야당 숫자는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네.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많아요. 네. 그랬는데 이런 야당의 역할이 그겁니다. 원래 이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인 선을 제시해 가지고 쌓아 올려가는 건데 지금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좀 그래. 뭐 조국혁신당의 검찰 인사 얘기하는 거 빼놓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새로운 포인트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제3정당의 그 합리적 기준 세우는 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네. 이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이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조금 엄정하게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강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정의당 기준으로 하면 지금 거의 데스노트 존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용산에서도 조금 더 이왕 협치 통합을 주장했다면 네.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3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2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는 네. 이제 의원 본인 그리고 당의 입장. 하나는 이제 대통령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참 약간 묘하더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완전히 안고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지금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점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특히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측근들을 내치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냉정함, 네. 되게 냉정했다라고 뭐 이를테면은 본인의 정치적 그거를 위해서는 되게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단호함과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호가 뭐라고? 정권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강선호가 뭔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네. 메시지인데 그거의 출구를 열어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의당의 데스노트 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진행한 라디오가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오늘 김종대 의원님을 만날 거를 예견했다는 듯이 제가 네. 조국혁신당 데스노트는 혹시 만들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질문했어? 네, 옛날에 정의당이 데스노트 만들었지 않냐. 존재감이 없다. 요즘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조국혁신당은 데스노트 지금 만들 생각 없냐라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다. 지금 하나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TF 같은 거를 꾸렸다라고 하는데 다 청문회를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걸린 게 많잖아요 지금. 네. 사실 뭐 조국 대표 사면도 있고 뭐 검찰개혁 뭐 인사도 있고 막 등등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오히려 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데스노트가? 이게 척을 지는 게 아니라 데스노트가 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게 명분을 제공해주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게 이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지금 스탠스가 뭐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은 이제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스탠스면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전략적인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존재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은 뭐 비동의 강간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에 대한 어떤 능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물음표가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갑질 논란 플러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 어떻게 그런데 나는 그 답변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 네. 당시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되 이 성평등의 정책은 더욱더 풍부하게 발전시키겠다 하면은 저는 진보 정당이지만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나는 그 사정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그렇게 이해해 주기에는 그간 행적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그 기독교 우파 뭐 동성애 반대, 차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박수도 쳤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못 모르고 나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영역에 있으면서 과거에는 이걸 뭐랄까 어떤 그 혐오 집회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박수 친 데 대해서 난 해명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치인이면 뭐 여기 가서도 박수 치고 저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또 누구한테인가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그 자기 본심이었다면은 진짜 이게 내 본심인지 네. 아니면 바꿀 용의가 있는지 조금 더 우리는 책임 있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로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 성평등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장관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여차하면은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질보다는 바로 이 사유 때문에 권영국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공개적으로 저렇게 오늘 냈어요. 반대를 낸 거는 민주노동당 이제 정의당의 정체성하고 맞지만은 이 주무장관이라는 거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 줬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부 장관은요. 네. 환경을 우선시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뭐 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우선시해야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테면 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국무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서 국무회의가 싸우라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이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이게 우려되고 이게 우려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달랐던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각자의 달라야 부서에서는 되는 굉장히 거야. 달라야 달라야 되는 된다.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견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번역기 돌려보면 다 알잖아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뭐 논의를 더 하면 됩니까? 논의를 할 필요는 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그러니까 더 들여다보고 네. 추진해 보도록 하되 그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의혹이 막 쏟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하겠다 말겠다보다도 최소한 이 여성가족부나 성평등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보겠다. 여기까지는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 답변으로 우리는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원히 안 된다. 네. 이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꼭 저렇게 답변을 하셔야겠냐. 아니,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좀 속이 상해요. 그리고
뭐 구조적 차별이 있냐 없냐는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오래전에 이 차별금지법 얘기는 처음 나왔을 때가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 따지고 그러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의지의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꼭 뭐 젠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종, 성별, 종교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시급한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사회적 합의가 뭐 필요하다?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까? 아닌 시급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자기 입장 정도는 나오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좀 뭐 설득하겠다, 뭘 어쩌겠다, 좀 이런 쪽에 어떤 전향적인 말이 조금이라도 나와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다고도 하는데, 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할까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제3당의 그 권위 있는 어떤 목소리가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기가 참 힘든 게 네. 일단 대통령은 자기가 지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다른 제3당들이 적극적인 발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없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언론밖에 없는 건데 마침 오늘 보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쯤이면은 조금 강선우 후보자한테는 불리하게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결심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청문회 대기 중인 분들이 또 강적이 있거든. 아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변수는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꾸 뭐 이진수, 강선우 여성 후보자들만 문제 삼는데 당군 이래 우리 사회가 제일 불평등했던 시기는 나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네. 우리나라 자산 진위계수가 불평등 계수가 0.6을 최초로 넘은 때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문제가 컸죠. 그다음에 교육 불평등 문제가 컸고요. 노동시장 양극화도 컸고요. 근데 0.6을 넘어가면 이게 사회 공동체 통합이 위태로운 수준인데 그때 처음 넘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부동산 그 광풍이 불 때 일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 거액을 벌어들였어요. 한평생 일을 해도 모을까 말까 한 돈을 단 몇 건의 투기로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정권을 왜 뺏긴 겁니까? 제일 큰 게 그겁니다. 부동산.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 광풍이 이 고위공직자 후보한테는 일확천금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은닉 재산이 이제 나오고 스톡 옵션 받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난 정말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검증 때 다 뭐 옛날에 만들었던 5대 기준, 3대 기준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산 진위계수가 0.6을 넘는 이 위태로운 어떤 사회에서 여전히 부동산으로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왜 공직사회에 들어와야 되는가? 난 이 점이 오히려 이런 어떤 갑질이나 이런 논란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현 후보자 이제 청문회 앞두고 있고 또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은 위성락 안보실장도 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미 사퇴를 했고 네. 그러니까 벌써 몇 건이냐는 거죠. 이러면 무슨 부동산 정책에 신뢰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얼천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점점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예컨대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하도 부동산이 문제되니까 고위공직자들은 2채 이상 갖고 있는 집 다 팔아라. 네. 이러는데 민정수석이 공교롭게 다주택자야. 네. 그럼 자기부터 팔아야 되는데
자기 나 집 못 판다 그러고 민정수석을 그랬죠. 사퇴해버렸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희대의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똘똘한 한 채 두 채 지키겠다고 민정수석을 걷어차고 나왔어요. 되게 상징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법하지만은 보십시오. 그런 거 몇 건 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네. 그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잊지 말아야 교훈을 된다. 잊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네. 예, 민주당에서는 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보단 좀 낫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뭐 이런 분위기도 네. 있고. 뭐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움직이면은 직접 나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뭐 지금 한 6주 정도 계속 올랐거든요. 네. 예, 시작할 때 한 53인가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그러다가 지금 60대 중반까지 올랐거든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한번 꺾일 만한 때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거 때문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쳐내겠죠. 예. 네. 그리고 뭐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강선우가 뭐라고 사실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YS도 본인이 인사했다가 낙마시킨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YS가 그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들 김현철하고 이제 외환이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되게 큰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네. 그냥 몇 명 낙마했더라 숫자만 남는 거지 이게 그때는 별로 큰 청문회 문제는 제도도 없었어요. 그때는 청문회도 없었죠 심지어. 이런 예. 것도 이런 제도 자체도 없었어요. 언론에서 이제 의혹 제기하면은 이제 뭐 낙마시키고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저는 낙마시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분에서는 이제 한번 밀리면 끝장이다 그러는데 그냥 지나고 보십시오. 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 끝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조각을 할 때 한 3명 이상은 보통 이제 낙마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정파성 탐지기 그런 건데 여기에 다른 사람 대입해 보면 알거든요. 나경원 의원 한번 넣어봐요. 나경원 의원이 이거 쓰레기 뭐 음식 먹던 거 이렇게 네가 그럼 가만히 다 있을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그래도 장관 괜찮으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당 인물 한번 넣어서 왜 나경원 의원이 평가를 해보자. 여성이고 아들이 자녀가 또 뭐 장애가 있다고 강선 의원도 하니까 뭐 여러모로 닮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한번 넣어보고 괜찮으면은 보좌진들 뭐 다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는 좀 여론의 추이를 아마 다각도로 볼 것 같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예정이에요. 16일 이제 예정인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그 국민검증단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자가 쓴 논문을 본인이 일저자를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윤리 위반 문제가 16건이나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안에서도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많다. 대통령실에서도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많이 제가 봐왔던 폴리패서다. 폴리패서. 전형적인 폴리패서다. 전형적인 폴리패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도 이제 여러 명 보고 뭐 직접 본 적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또 강선우 의원하고 되게 닮은 게 뭐냐면요. 네. 이 교수와 박사, 석사, 이게 대학원생의 관계가 진짜 갑질하기 좋은 관계거든요. 네. 부자진하고 의원도 그래요. 왜냐하면 고용관계, 이거 상사 여탈권을 사실은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어요. 교수가 박사 논문 팩스 안 해주면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외국은 갈아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교수에서 이 교수로 정화 안 맞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받아줘. 웬만하면 교수들 관계도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거의 목숨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고 온갖 갑질 다 시킵니다. 그 강선우 의원이 시켰듯이 뭐 자기 사적인 거 교수들 그런 거 시키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런 것까지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진숙 같은 분들이 이제 온갖 외부 활동 위원회도 가고 이것도 가고 뭐 이것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논문 실적은 채워야 돼, 어느 정도. 네. 그러면은 제작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특히 요즘은 최근에는 아마 문제되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동안 갑자기 많이 했을 때는 이때 다 했거든요, 거의 이런 교수들은.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딴 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정교조도 지금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지금. 네. 예. 이거 찬성하는 쪽에 아무도 없어요, 이진숙은. 네. 이건 크고 낙마 가능성이 크다. 낙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진숙은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날리는데 부담감이 1도 없어요. 예. 강선우 의원은 이제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동료 의원이니까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거든. 네, 이제까지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어요. 네. 이것도 낙마함 최초예요. 아하.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런 부담감이 없다 이 말씀이시거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이건 정확히 봐야 되는데 네. 낙마할 가능성이 없는 거냐, 낙마시킬 가능성이 없는 거냐. 나는 이분이 스스로 물러날 분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대통령실에서 낙마를 시켜야 이제 마지못해 물러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낙마한 게 아니에요. 네. 잘리는 거지. 네. 예. 근데 지금 총장을 해온 어떤 행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내일 청문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설 어떤 그 성격이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권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거. 네. 예,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실제로 그 제자 논문뿐만 아니라 본인 딸들 외국 유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안들 보면은 가장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도 장관이 되면은 교육개혁보다는 대학 줄 세우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대학 총장을 하셨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돈이 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정권 때마다 그 정권에 맞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신을 하면서 사실상 충남대 어떤 그 총장 자리를 또 지켜왔고 그러면은 나는 대학 총장으로서 그러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대학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들, 박사들, 연구원들 일자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총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장관은 말이죠. 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그대로 수평 이동하면은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교육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경찰이 사법정책 수립하고 군인이 국방정책 수립하고 의사가 보건정책 수립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는 그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전문 관료가 해야지 교육의 이해 당사자와 자기의 어떤 교육 갑질, 그 다음에 어떤 총장의 어떤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왜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한 겁니까? 네. 나는 오히려 흠결이라고 보는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화로회를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300개 한정 초특가 이벤트로 500g에 29,9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능과 압도적 가성비로 유명해진 브랜드 A2 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엔드급 에어 5 프로, A2 초경량 공기 전도 블루투스 이어폰도 특가로 만나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논문 표절 문제 있었으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상당수가 낙마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부총리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데이터를 그대로 써가지고 사실 그거는 조금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데이터는 좀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때 국민일보가 처음에 이제 제기를 했고 굉장히 그 도덕성 기준이 높아지긴 해서 어쨌든 김병준 총리 낙마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김명수 부총리도 초기에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김인철 이분도 바로 낙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순애 이분은 임명이 됐다가 나중에 만 5세 입학 가지고 낙마를 맞아요. 최종적으로 했지만은 네.
이분도 자기 논문 표절이 있었어요. 자기 하나 가지고 4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기 복제를 했군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논문 표절이 있으면은 낙마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제 사전 검증을 못했을까?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치권에 물어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에 대해서 인력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아는 교수는 폴리패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진짜 그래요. 정치권은 진짜로. 잘 모르지. 네, 교수들은 잘 몰라요. 실제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얘가 잘하고 아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보던 교수가 훌륭한 교수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야 되는데 이분은 전 뭐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분이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 아마 이범 교육평론가가 아마 세게 경향에도 칼럼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논쟁적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저는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데 서울대에 5조 정도를 쓰니까 5조인지 3조인지 헷갈리는데 서울대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교육비가 다른 지방대보다 한 3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똑같이 써보자. 한번 10개를 만들어보자. 서울대에 지방 3조를 주면 뭐 충남대에도 3조를 주고 다 3조 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이브하다고 봐요. 학생 수 자꾸 줄고 있는데 뭐. 아. 아니 그런데 그 논문 표절이 사회적 기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데는 절대적 역할을 한 사람은 변희재예요. 변이제. 그래요? 네. 아이고 저기 논문 표절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사냥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에서 출강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교수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각 대학마다 치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들이 다 쫄았어. 네. 야 변희재가 떴대 이러면 아 진짜요. 보직 교수들이 네. 바싹 긴장해가지고 자기가 어디 학위 잘못 준 거 없나 나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대학가가 완전히 그 계엄 상태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논문 뭐 표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인물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올랐다는 건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우리가 들어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부정적인 그거. 의견들이 많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의외라 그러지만은 얼마나 만연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건드리면 드러납니까? 아 김건희 석 박사는 뭐 저기 뭐냐 거의 40% 표절인데도 정권 끝날 때까지 그걸 표절이라고 못하고 끙끙 앓던 교육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